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20년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으며 준비해온 일본의 상임이사국 자리가 단 72시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2025년 겨울 워싱턴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든 채 복도를 달려갑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유엔 안보리 개편안 최종 보고서. 투표 직전까지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를 짓던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린 이유. 그것은 바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대한민국의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67달러라는 처참한 숫자로 기억되던 세계 최빈국 한국이 어떻게 70년 전 자신들을 도와준 나라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본의 20년 야욕을 단번에 무너뜨린 것일까요? 수조원의 로비 자금보다 강했던 한국의 보은 외교, 그 전율 돋는 현장이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켄트입니다. 31년 동안 미국 외교협회 CFR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수만 장의 기밀 서류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동아시아 안보 분석가로 시작해 유엔 체제 개편 태스크포스 연구원까지 올라오며 제가 믿어온 세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국제 정치는 곧 숫자라는 것이죠. GDP가 얼마인지, 군사력이 몇 위인지, 그리고 유엔에 돈을 얼마나 내는지, 그 숫자들이 모여 한 나라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2025년의 어느 유난히도 춥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워싱턴 DC의 가로수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던 그날, 제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제임스 린드버그 부소장의 호출이었습니다. 그는 국무부 출신으로 워싱턴에서 유엔 업무에 관해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하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긴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부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 양복 재킷을 절대 벗지 않던 린드버그가 셔츠 차림으로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공기를 짓누릅니다. 그가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국무부 직인이 찍힌 1급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유엔 안보리 개편안, 아시아 태평양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평가 보고서, 에드워드, 72시간 안에 이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일본이야. 린드버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는 일본이 20년 동안 준비해온 자료와 그들이 쏟아부은 수조 원의 로비 자금, 그리고 세계 4위의 GDP를 언급하며 한국은 그저 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들러리일 뿐이라고 못 박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제 분석 프레임 안에서 한국은 그저 반도체나 드라마를 잘 만드는 나라일 뿐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상임이사국 자리에 앉을 급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일본 추천 보고서 초안을 잡기 시작합니다. GDP 4조 2천억 달러, 유엔 분담금 세계 3위, 일본이 내미는 숫자는 압도적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제 팀의 막내 연구원인 해리킴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3세인 그녀는 조지타운에서 박사를 받고 들어온 유능한 인재죠. 그녀가 제 앞에 아주 얇은 파일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박사님, 일본 자료도 좋지만 이 자료를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활동평가서입니다. 저는 해리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한국은 형식상 넣은 것뿐이니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해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그 얇은 파일을 한 번 더 밀어 넣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혼자 남은 밤, 저는 야마모토 일본 참사관이 가져다 놓은 OCM 두께의 바인더 3권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 속엔 일본이 20년간 공들여 쌓은 숫자의 탑이 가득합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문득 해리가 두고 간 그 얇은 파일에 시선이 머뭅니다. 그저 예의상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리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2024년 한국 비상임이사국 선출 득표 192개국 중 180표 득표율 93.7%, 12번이나 도전해서 184표를 얻은 일본과 단 2번째 도전에서 180표를 얻은 한국.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엔 1960년대 1인당 GDP 67달러였던 세계 최빈국 한국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 전 세계 30개국에 전자정보 시스템을 수출하고 의료팀을 파견하는 한국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 그날 밤 워싱턴의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31년간 믿어온 숫자의 세계가 어쩌면 아주 거대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일본이 준비한 수조 원의 바인더가 단 한 장의 사진과 이 말도 안 되는 득표율 앞에서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것인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72시간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제가 써내려가야 할 보고서의 방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사무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책상 위에는 두 갈래의 세상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야마모토 참사관이 두고 간 수조 원의 돈과 4조 달러의 경제력이 증명하는 일본의 거대한 바인더이고 다른 하나는 해리가 두고 간 단 30페이지짜리 한국의 보고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의 보고서를 다시 펼칩니다. 67달러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지금 제 손에 들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180표라는 경이로운 신뢰를 얻어낸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야마모토 참사관이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은 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더군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특유의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제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두 번째 바인더를 펼칩니다. 안보 기여도 및 군사적 영향력. 그는 마치 예견된 승리를 선언하듯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일본 자위대의 현대화된 장비, 해상 기동력, 그리고 유엔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평화유지군 분담금을 숫자로 나열합니다. 켄트 박사님, 상임이사국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국제안보에 실질적 힘을 가진 나라가 앉는 자리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북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제 앞가림하기도 벅찬 나라 아닙니까? 야마모토의 입술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어젯밤 읽었던 한국의 데이터가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묻습니다. 야마모토 씨, 유엔 회원국 중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야마모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잇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자산으로 삼아 지구촌 곳곳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재난 시스템을 구축해 생명을 구합니다. 일본이 수조 원의 ODA 자금으로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으며 생색을 낼 때 한국은 그 나라의 자립을 돕는 시스템을 통째로 전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마모토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해리가 강조했던 한 페이지를 펼쳐 그의 앞에 놓습니다. 바로 한국의 유엔 분담금 증가율입니다. 24년 동안 2.4배가 증가하는 동안 일본은 오히려 60%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규모의 변화라고 변명하겠지만 방향성이 다릅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고 하나는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죠. 야마모토 씨, 상임이사국은 과거의 영광으로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된 나라의 자리죠. 180개국이 한국에 표를 던진 건 한국이 보여준 그 책임의 무게를 믿기 때문 아닐까요?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야마모토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는 서둘러 바인더를 챙기며 내일 마지막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는 도망치듯 나갑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다시 홀로 남겨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70년 전 한국 땅을 붉게 물들였던 그 아픈 역사를 기억이라도 하듯 말이죠. 저는 다시 한국의 파일을 집어듭니다. 마지막 섹션, 해리가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둔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국 후속 관계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31년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봐왔지만 이런 데이터는 처음입니다. 단순한 경제협력 수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적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름조차 낯설었던 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던 그들의 이름 옆에 지금 한국이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보답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건 로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조 원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오릅니다. 31년차 분석가인 제가, 평생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해온 제가 지금 논리가 아닌 가슴으로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72시간 중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공들여 쌓은 성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제가 본 적 없는 거대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나간 뒤 적막해진 사무실에 해리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읽어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에티오피아의 흑백 사진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1951년 낯선 땅의 참호 속에서 잔뜩 긴장한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에티오피아의 젊은 병사, 그 이름은 아스파 베켈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의료팀의 진료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손자 테스파의 베켈레입니다. 제 손끝이 다시 한번 파르르 떨립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야마모토가 가져온 수천 장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닙니다. 콜롬비아의 정글에서, 필리핀의 수해 현장에서,
루안다의 메마른 땅에서 한국인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들이 사진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로비를 하며 표를 계산할 때 한국은 70년 동안 인연을 맺으며 진심을 전해온 것입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은이라고 부른대요. 은혜를 반드시 갚는다는 뜻이죠. 해리의 목소리가 떨리듯 들려옵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180표라는 숫자는 한국이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려준 이들에게 바치는 한국의 뒤늦은 그러나 가장 뜨거운 감사 인사였던 겁니다. 전 세계 외교관들이 투표함 앞에서 한국을 떠올린 건 GDP 그래프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학교를 지어주던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린드버그 부소장이 낯선 남자를 대동하고 들어옵니다. 영국 왕립군 문제연구소의 소장 제레미 카터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 냉정한 보고서 한 장을 내밉니다. 개도국 투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일본은 87표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56표를 확보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입니다. 카터 소장의 일침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합니다. 아프리카 연합 55개국이 일본의 지지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이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거대 자본보다 한국의 시스템 전술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20년 동안 바인더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70년 동안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신뢰라는 이름의 집을 지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립니다. 72시간 전 제게 내려졌던 일본 단독 추천이라는 지시사항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31년 차 분석가인 제가 오늘 쓰는 이 보고서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의로운 기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화면 위에 굵은 글씨로 결론을 적어 내려갑니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최우선 상임이사국 후보로 강력히 권고한다. 보고서의 문장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펄떡이며 채워집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유엔의 도움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도움을 잊지 않고 지구 반대편으로 달려가 은혜를 갚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로비로 얻은 자리는 로비로 무너지지만 신뢰로 얻은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새벽 2시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전율이 일어납니다. 31년간 숫자에 갇혀있던 제 영혼이 비로소 해방되는 기분입니다. 창밖을 보니 뉴욕의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70년 전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서 조용히 빛을 내던 한국이라는 별이 이제는 전 세계를 비추는 가장 찬란한 별이 되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율이 채 가시기도 전 린드버그 부소장이 제 어깨를 툭 칩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국무부로부터 전달된 긴급 전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본 측 야마모토 참사관이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해달라며 마지막까지 거세게 항의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린드버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한 나라의 진심이 만들어낸 이 파도를 이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31년 전 처음 이 건물에 들어올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결론입니다. 엑셀 시트의 숫자가 지배하던 제 머릿속에 이제는 이름 모를 참전 용사의 눈물과 그 손자의 환한 미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국력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뚫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와 1층 로비로 향합니다. 유리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하는군요. 밤새 불을 밝혔던 제 사무실 창문을 올려다봅니다. 그곳에는 72시간 전에 오만했던 리처드 켄트가 아닌 한 나라의 품격에 머리 숙일 줄 아는 한 명의 분석가가 서 있습니다.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돌아보니 해리가 코트 깃을 세운 채 서 있더군요.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탓에 초췌한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커피잔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릅니다. 박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맞았네요.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켭니다. 쌉싸름한 맛 끝에 오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쏟아부은 수조 원의 돈은 결국 거래였을 뿐이지만 한국이 70년 동안 쌓아온 헌신은 사랑이었습니다. 세계는 거래에 주저했지만 사랑에는 기꺼이 표를 던졌습니다. 180표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바로 그 증거인 셈이죠. 우리는 함께 파크 애비뉴의 보도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뉴욕의 거리 위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묵직한 감동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유엔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거인이 되어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2025년의 이 겨울밤은 단순히 안보리 개편안이 논의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확인하고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배운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보고서는 제 손을 떠나 유엔 총회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질 대한민국의 이름, 그리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70년 보온의 역사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제 31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72시간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